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김정은이 TV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일, 2일, 3일, 6일째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양당 청사에서 일하던 한 간부는 그 기간 동안 복도에서 김주애를 목격했는데 12살 아이는 경호원 12명에 둘러싸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아이는 왜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아침 7시 40분. 당 청사 3층 복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김주애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북한의 미래 후계자라고 불리는 12살 아이. 경호원 12명이 벽처럼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앞에 4명, 뒤에 4명, 양옆각 2명씩.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은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들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휘청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거의 부축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주애 동지 조심하십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주애양이라 불렀을 텐데 그날은 동지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에 붙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왜 저렇게 떨어야 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어제 새벽, 그 모든 것이 시작됐던 2월 28일 새벽 3시 20분. 새벽 3시 2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딱 한 번 따르릉 하고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새벽 전화는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군트럭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 총참모부 차량, 974부대 차량. 헤드라이트도 끄고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아래층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당 간부들, 즉시 출동 준비. 인민반장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 청사로 뛰어갔습니다. 거리 곳곳에 군인들이 급하게 뭔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가두려는 듯. 청사 앞엔 3중 검문이 쳐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검문이었습니다. 리철민 문건관리부 7급. 출신 성분은 3대 당원 가정입니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 하나, 아들은 인민군 복무 중입니다. 보위부 요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청사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선배 리광철을 만났습니다. 평소엔 농담도 잘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광철 형, 무슨 일입니까? 선배가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큰일 났어. 선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8년을 당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떨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부장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특별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외부 연락 전면 통제. 누구도 평양을 벗어날 수 없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점심시간 식당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선중앙TV 봤어?
아니, 뭔데? 오늘 아침 방송이 안 나왔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선중앙TV가 방송을 안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소문. 1호 관련 긴급 상황이래. 1호.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암호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취소됐습니다. 해산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근길,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오기 전 고요함. 그날 밤 군 차량은 자정이 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아버지. 전쟁 나기 전엔 세상이 멈춘 것 같더라. 새들도 안 울고 바람도 안 불고 그냥 정적만 있었지. 바로 그 정적이 지금 평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3월 1일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거리 분위기는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가는 사람들처럼. 당 청사 건물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저는 무심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층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김주애를 봤습니다. 일행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왜 저렇게 떨어야 하지?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북한의 미래 후계자가 왜 저렇게 무너져 있어야 하지?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본 걸 말해야 하나? 아니야, 절대 안 돼. 북한에서 살아남는 법 마이너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30분 후 동료들이 출근했습니다. 선배 리광철도 왔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하지 마. 오전 10시 부서 회의. 부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3층 북쪽 복도는 출입 금지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 3층에서 뭔가를 본 동무가 있다면 오후 2시까지 보안부로 와서 보고하라. 이건 명령이다.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람을 찾고 있구나. 점심시간 식당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애 동지가 왔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아이의 상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부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보위부 요원 2명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3층 복도를 지나간 동무가 있나?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그때 들어왔잖아요. 없습니까? 요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동무, 이름이? 리철민입니다. 따라오시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두려움, 다행. 섞인 눈빛. 보위부 신문실. 작은 방. 책상 하나, 의자 2개. 형광등이 딱딱하게 빛났습니다. 앉으시오. 오늘 오전 3층에서 뭘 봤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무난하게. 주애 동지께서 지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경호원분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가셨습니다. 주애 동지 상태는 어땠습니까? 제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이 질문이 함정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봐서. 얼마나 멀리서 봤습니까? 한 10m 정도. 10m면 충분히 보이는데요. 저 경호원분들이 많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요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동무 잘 들으시오.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부인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 입을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좋소. 나가도 됩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나도 저 아이처럼 떨고 있구나. 그날 오후 내내 머릿속엔 김주혜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고개 숙인 모습, 창백한 얼굴. 12살 아이가 왜 저래야 하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괜찮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정말로 큰일이.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3월 2일 출근길에 신문갑 한 대를 지나갔습니다. 노동신문 일면. 평소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크게 실려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신문에서 빠진 건 제가 기억하기론 처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당 청사 분위기는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귓속말로만 대화했습니다. 오전 9시 부서 조회. 오늘 오전 10시 전체 간부 회의가 있다. 전원 강당 집합. 드디어 설명을 해주는 건가? 10시. 강당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10시 10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 2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0시 30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시작하지? 그때 부부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회의는 취소됐다. 각자 사무실로 돌아가라. 예. 왜요? 무슨 일입니까? 질문하지 마시오. 해산. 복도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뭐야? 뭔가 있어, 뭔가. 선배 리광철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보인다더라. 예. 5일째야. 5일째 소식이 없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일. 김정은 위원장이 5일 동안 모습을 안 보인다고. 조선중앙TV 봤나? 2월 28일 이후로 위원장 동정이 한 번도 안 나왔어. 현지 지도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능하냐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점심시간 식당.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조선중앙TV 봤어? 응, 오늘도 이상하더라. 위원장 동지 소식이 하나도 없어. 현지지도 보도도 없고 사진도 없고. 벌써 3일째야. 선배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철민아, 너 집에 TV 있지? 예. 오늘 저녁 8시 조선중앙TV 봐라. 그날 저녁 부인과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8시 정각 조선중앙TV 저녁 뉴스. 아나운서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받들어. 이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해 같은 말이 먼저 나오는데 30분 뉴스가 끝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3일. 신문에도 TV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없었습니다. 3월 4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 청사 분위기는 하루하루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중이래. 아니야, 심장이 안 좋대. 들었어? 중국 의사들이 왔다던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문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위부가 귀를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3월 5일 오전 10시. 또 전체 회의 소집. 우리는 강당에 모였습니다. 10시, 10시 10분, 10시 20분. 그런데 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부부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왜 취소야? 대체 무슨 일이야? 부부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를 2번이나 취소했다는 건 위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심시간 선배가 저를 건물 밖으로 불렀습니다. 주위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철민아, 너 준혁이 언제 제대야? 올해 말입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선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위에서 뭔가 큰일이 터진 건 확실해. 김일성 주석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심각해. 앞으로 며칠이 고비야. 조심해. 알았지? 오후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옆 부서 과장이 보위부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나중에 들으니 위원장 동지 건강이 어떠냐고 동료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3월 6일. 5일째 되는 날. 신문에도 TV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없었습니다. 5일 연속. 출근길에 사람들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당 청사에선 더 이상 회의 소집도 없었습니다. 현 상태 유지 명령만 내려왔습니다. 퇴근길 만수대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곳. 평소엔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절을 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만수대 언덕. 쓸쓸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구나. 뭔가 끝났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혁이는요? 저는 부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위원장 동지가 정말로 돌아가신 건가? 5일 동안 TV에 안 나온다는 건 살아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돌아가셨다면 다음엔 누가 권력을 잡을까요? 김여정? 최룡해? 아니면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제가 봤던 그 장면. 떨고 있던 12살 아이. 김주혜. 설마 그 아이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2살 아이를 후계자로.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3월 7일 아침. 당 청사 정문에 새로운 검문소가 생겼습니다. 어제까진 없었는데 보위부 요원들이 더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뭘? 리설주 동지가 사라졌대. 진짜? 응, 10일째래. 어디에도 안 나온대. 리설주?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TV에서 안 나온대요. 공식 행사도 어디에도 없대요. 얼마나 안 나왔는데. 10일 넘었대요. 김정은도 안 보이고 이제 리설주까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오전 10시 긴급 전체 회의. 부장이 단상에 올라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첫째,
1호 가족 관련 언급은 전면 금지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평양 외곽 이동 통제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단계 통제. 사실상 평양 봉쇄. 셋째, 외부 연락은 최소화하십시오. 모든 통신은 감청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는 즉시 처리됩니다. 예. 우리는 대답했지만 속으론 모두 공포를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배가 제 옆에 앉더니 슬쩍 제 팔을 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 나가자. 건물 뒤편. 선배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너 집안 단속해야겠다. 부인한테 말해. 밖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형,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서 과장 한 명이 끌려갔어. 집에서 부인한테 위원장 동지가 편찮으신 것 같다고 말했대. 그거 하나로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감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전화는 물론이고 집안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집안에서도 마음대로 말 못한다면. 이게 무슨 살입니까? 오후 3시 옆자리 후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김철호 27살. 아침엔 있었는데 점심 먹고 오니 없었습니다.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지 마. 그 친구 끌려간 거야. 왜요? 어제 식당에서 위원장 동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대. 그거 하나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것만으로. 퇴근길 거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인민반장이 왔어요. 집집마다 돌면서 경고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감청하고 있다고. 정말로 시작된 겁니다. 전면적인 통제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캄캄한 어둠. 부인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여보. 부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괜찮을까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아들. 올해 말이면 제대하는 25살 준혁이. 괜찮을 거야.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정말로 큰일이 나면요. 우리 아들은. 저는 부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참 후 부인이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날 수는 없을까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떠난다? 탈북? 여보,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매일 떨면서 감시당하면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일 뿐. 하지만 준혁이가 있잖아.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준혁이는 어차피 혼자잖아요. 차라리 우리라도 살아서 나중에라도 준혁이를 꺼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언젠가 우리도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일단 상황을 더 봐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래, 생각은 해둬야겠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 빛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유가, 평화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3월 11일 아침, 당 청사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위부 차량이 평소보다 많았고 경비가 더 강화돼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선배 리광철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해. 오전 10시 저는 일상적인 문건 이동 업무를 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당 중앙위원회로 서류를 옮기는 일. 봉인된 봉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장이 제 앞에서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가봐도 돼요. 과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체 뭐가 적혀 있었길래? 선배가 저를 복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위부 내부 문건이 돌았어. 무슨 문건입니까? 주의 동지 관련이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건 제목이 주의 동지 안전 확보 방안이래. 경호, 경비, 이동 경로 전부 다 새로 짜는 거야. 마치 선배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마치 후계자 준비하듯이. 숨이 막혔습니다. 후계자, 12살짜리 아이를. 형,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점심시간 식당.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뭘? 김여정 동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대. 진짜? 응. 오늘 오후에 당 고위 간부들만 모인대.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당의 실력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면 뭔가 큰 결정이 내려진다는 뜻. 오후 2시 당 청사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3층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복도를 막았습니다. 3층 출입 금지. 1시간, 2시간.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오후 4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내려왔습니다. 표정들이 이상했습니다. 긴장, 안도, 절망.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가 아는 간부를 붙잡았습니다. 동무, 무슨 회의였소? 간부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충성 서약이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요. 그리고 빨리 사라졌습니다. 충성 서약? 시작됐어. 권력의 게임이. 3월 12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옆 부서 부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김 부장이었는데 오늘은 박 부장. 김 부장은 좌천됐대. 함경북도로. 왜? 모르지. 갑자기. 점심시간 또 다른 소식. 외교부 국장이 하루아침에 차관으로 승진. 왜 갑자기? 충성을 잘 보였나 봐. 어제 회의에서 권력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충성파는 승진, 의심스러운 자는 좌천. 3월 13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보위부 요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리광철 동무 따라오시오. 제 옆자리 선배. 58년을 당원으로 살아온 리광철 선배가 끌려갔습니다. 형. 저는 소리쳤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 그리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선배가 어제 집에서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12살짜리를 후계자로 세운다니 이 나라가 끝났어. 그 말 한마디로 끌려간 겁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서 한 말도 듣고 있었다는 겁니까? 며칠 전 부인과 나눈 대화. 여보, 우리 떠날 수는 없을까요? 그 말도 들었을까요? 겁이 났습니다.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저는 부인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냈습니다.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집 안에서도 말 조심해.
다 듣고 있어.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밤 11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한참 후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떠나자. 저는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준혁이는 부인이 또 썼습니다. 포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들을 포기한다. 우리 준혁이를 두고 떠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다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선배처럼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차라리 우리라도 살아서 나중에 준혁이를 구할 방법을 찾는 게 나을지도. 저는 부인의 손바닥에 썼습니다. 알았어. 준비하자. 3월 14일.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아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사람. 그를 통하면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몰래 장마당에 갔습니다. 아저씨, 잠깐 얘기 좀. 뭔데? 사람 하나 소개받고 싶은데요. 장사꾼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에 다시 와. 오후 6시 다시 장마당. 장사꾼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급한가? 아주 급합니다. 둘이. 예. 돈은 5,000달러. 충분하지 않아. 최소 10,000달러. 한숨이 나왔습니다. 10,000달러. 일단 5,000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중국 가서 벌겠습니다. 장사꾼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 암호는 봄바람. 알았지?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떠날 건데? 일주일 안에. 빨리 서둘러. 요즘 국경 경비 강화됐어. 잘못하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일주일 후에 떠나. 3월 20일.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한텐 말 못해. 연락도 못해. 그냥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만 빌어야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라도 살아서 언젠가 준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통일이 되든 북한이 무너지든 어떻게든. 그날 밤 아들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군복 입은 25살 준혁이. 웃고 있는 얼굴.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짐을 조금씩 챙겼습니다. 배낭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옷 몇 벌, 돈, 신분증, 아들 사진. 당 청사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모두가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3월 19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부인과 저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납니다. 영원히.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 어둠 속에 몇몇 불빛만 보였습니다. 잘 있어라, 평양. 잘 있어라, 북한. 그리고 잘 있어라, 준혁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3월 20일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납니다. 부인도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배낭 하나씩, 옷 몇 벌, 돈, 신분증, 아들 사진 한 장. 부인이 아들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미안해. 소리 없이 우는 부인을 저는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새벽 5시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 신의주행 버스. 7시간. 검문소 3번. 친척 문상 갑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통과됐습니다. 오후 2시 신의주 도착. 시장 뒤편 작은 식당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봄바람. 예. 브로커가 돈을 확인했습니다. 5,000달러. 우리 평생 모은 돈. 오늘 밤 11시. 이 주소로 와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절대로. 밤 10시 30분. 강변 근처 허름한 집. 안에 우리처럼 탈북하려는 30대 부부가 더 있었습니다. 11시 정각 브로커가 왔습니다. 자, 출발한다. 내 말 잘 들어요. 소리 내지 말고 내가 가는 대로만 따라와요. 어두운 밤. 달도 별도 없었습니다.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여기를 건너면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변에 도착.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 했습니다.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멀리 순찰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10분, 20분. 추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물이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걸어요. 얼음 얇은 데 있으니까. 한 발 한 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m쯤 갔을 때 딱 얼음이 금간 소리. 멈춰. 얼어붙었습니다. 발 아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한 발. 얼음이 또 삐걱거렸습니다. 20m쯤 갔을 때 뒤에서 소리. 으악. 다른 부부 중 남자가 얼음을 뚫고 물에 빠졌습니다. 조용히. 남자가 허우적거렸습니다. 부인이 급히 남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 빨리,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순찰대가 발견했습니다. 뛰어! 뛰어! 부인의 손을 끌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탕! 탕! 총소리. 엎드려.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지금이야. 마지막이야. 뛰어.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30m, 40m, 50m. 탕, 탕, 탕. 뒤에서 비명. 다른 부부 중 누군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60m, 70m.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마침내 반대편 강변. 중국 땅. 부인과 함께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일어나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부부는 안 보였습니다. 강 한가운데 어두운 형체가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빨리 가요. 강변을 따라 뛰었습니다. 5분 후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멀어졌습니다. 그 너머 북한 땅도.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우리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저강 너머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주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중국 단둥. 조선족 안가에서 사흘째.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하다고. 3월 23일 오후 브로커가 급하게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제 당신들이 탈북한 거 북한에서 알았대요. 보위부가 추격조를 보냈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추격조요? 당신들이 당 간부였으니까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해요. 한국으로 가야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브로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해요. 라오스로.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그날 밤 더 나쁜 소식. 안가 주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단둥에서 탈북자 가족이 잡혔대요. 4명. 부부랑 아이 둘. 중국 공안이 잡아서 북한으로 넘겼대요.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조용히. 지금 중국 전역에 단속이 강화됐어요. 4명이 잡혔다고요? 우리와 같은 날 탈북했을 사람들. 지금 북한으로 끌려간다면 죽음입니다. 잡히지 않아.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부인을 안았습니다. 버스 20시간. 라오스 국경. 산길로 몰래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정글이에요. 3일 동안 걸어야 해요. 정글. 나무가 빽빽하고 덥고 습했습니다. 벌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첫날 10시간. 발이 부르터 피가 났습니다. 부인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밤엔 천막 아래 땅바닥. 모기가 엄청났습니다. 둘째 날도 10시간. 온몸이 아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부인이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부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정글을 벗어났습니다. 태국 국경. 저기 마을이 보이죠? 거기서 태국 이민국에 신고하면 돼요. 마지막 힘을 내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태국 경찰을 만났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신분증. 북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한, 불법 입국, 한국 대사관. 아는 영어 단어를 찾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안 돼. 경찰서 가야 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부인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돼. 다음 날 4월 8일. 한국 영사가 왔습니다. 키 큰 남자. 40대쯤.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탈북자입니다. 여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북한 신분증만. 알겠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사가 웃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일주일 후 4월 15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으로. 부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드디어. 부인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자유의 땅.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북한에 둔 아들. 준혁아, 아빠는 한국에 간다. 그리고 언젠가 너를 꼭 데려올 거야. 2025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 땅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그리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왔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탈북자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 한국 공무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니. 우리를 환영한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 일단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3개월 정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높고 화려했습니다. 여보, 여기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 정말 다른 세상이야. 하나원. 경기도 안성. 큰 건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옷장.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부인이 화장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여보, 화장실에 물이 콸콸 나와요. 북한에선 하루 몇 시간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긴 24시간 물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당, 뷔페식,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쟁반에 밥을 담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밥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군대에서 굶주리고 있을 우리 아들. 우리는 여기서 배불리 먹는데. 다음 날부터 교육 시작. 한국어 수업, 컴퓨터 수업, 취업 준비. 컴퓨터 수업 시간. 처음으로 인터넷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한 거 검색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쳤습니다. 김정은 건강.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들. 김정은 21제 공식석상 불참. 건강 이상설 확산. 북한 김주애 후계자 준비 정황 포착. 김여정 사실상 권력 장악 중.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봤던 것들이 다 맞았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였구나.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들.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송환.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5월 중순 국정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리철민 씨 면담 좀 하겠습니다. 조사실. 녹음기.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북한에서 보고 들은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월 28일 새벽. 김주애를 봤던 일. 김정은이 TV에서 사라진 일. 후계자 준비 정황들. 김주애를 직접 봤다는 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3월 1일 당 청사 3층 복도에서 경호원 12명에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주애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그렇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겁니다. 귀중한 증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는 3시간 계속됐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혹시 언론 인터뷰 의향 있으십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그럼 북한이 알 겁니다. 준혁이는? 아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입니다. 언론에 나가면 아들이 위험해질까봐. 이해합니다. 익명으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7월 말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서울로 왔습니다. 작은 빌라. 우리만의 집.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 한국말이 서툴러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중국집 배달. 부인은 분식집.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이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 옥수수국수, 감자떡, 인조고기밥. 고향 음식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왔습니다. 우와, 이거 고향 맛이네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난 후 부인과 함께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북한에 둔 아들, 준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제대했을 거야. 올해 말이면 제대 예정이었잖아. 우리가 떠난 거 알았을까요? 알았겠지. 보위부가 조사했을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고생했겠네요. 탈북자 가족은 처벌받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최소한 감시 대상. 준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칠 후 결심했습니다. 증언을 하기로.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익명으로요. 일주일 후 방송국. 얼굴 모자이크, 목소리 변조. 저는 2025년 3월에 탈북한 전직 당 간부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월 28일 새벽. 김주애를 봤던 일. 김정은이 사라진 일. 공포 정치.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를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전직 당 간부 증언, 김정은 건강 이상 확실. 김주애 후계자 준비, 내부자 목격담.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겠지. 북한이.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걸. 그날 밤 북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여기 있다. 한국에. 언젠가 너를 꼭 데려올 거야. 통일이 되든 북한이 무너지든 어떻게든 너를 데려올 거야. 기다려라. 아빠를 믿어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자유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동시에 압니다. 북한에 아직 2,5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굶주리고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부인이 제 옆에 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준혁이 생각나요? 응. 매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날 수 있어. 꼭 만날 거야. 통일이 되면. 통일. 부인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통일.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 준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 압록강도 다시 건널 수 있고 평양집도 다시 갈 수 있어. 그날이 꼭 올 거야.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세대에 꼭 봐야지.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도 우리처럼 탈북해서 가족 두고 온 사람들도 다 만나야지. 그게 진짜 통일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여기서 매일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통일되는 그날 너를 꼭 안아줄 거야. 그때까지 잘 견뎌라. 아빠가 꼭 너를 데려갈 테니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28일 평양이 멈춘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 김정은의 건강 이상, 김주애의 떨림, 공포정치의 심화, 그리고 탈북. 저는 지금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언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김정은 체제의 잔혹함을, 그리고 통일의 절실함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 사는 2,500만 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통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제 아들을, 우리 가족을, 그리고 통일된 조국을. 감사합니다.